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2847번 즉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기집애가.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도관입니다. 박소연 교도관.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재욱은 뭔가를 느꼈어요. 재밌네. 그가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 박소연 교도관.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대단하네. 이재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3주 동안 표정 하나 안 변했어. 이재욱이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재욱은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교도소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샤워실 앞복도 CCTV 사각지대야. 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형님, 설마 겁만 좀 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재욱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야간 근무 때가 적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제일 적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그녀는 꼭 마지막 점검을 하러 그곳을 지나가지.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그 도도한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겪었는지. 다가오는 금요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연에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 7시 대전교도소의 거대한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군복을 벗고 도도관 제복을 입은 지 2달. 하지만 몸에 새겨진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죠.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사막, 귓가를 스치던 총알 소리, 그리고 전우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박소연 교도관님이시죠? 정문에서 그녀를 맞은 것은 50대 중반의 교도소장이었습니다. 김영철 소장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2년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첫인상은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었죠. 소장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인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8년 복무 빨간 도장이 찍힌 극비 문서였어요. 이 기록은 저와 보안과장님만 알고 계십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여성 교도관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동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동동 2층에 배치해드려야 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소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하다는 말. 군대에서 그 단어는 늘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요? 이재욱이라는 수감자가 있습니다. 전직 조직 간부 출신으로 8년째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순간 소연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조직 간부라.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마주했던 적들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어요. 총과 폭탄 대신 권력과 폭력으로 무장한 자들. 어쩌면 더 다루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제가 여성이라서 우려되시나요? 소연의 물음에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당신을 그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보안과장실에서 제복과 장비를 받은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베레모 대신 정모, 군화 대신 단화.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8년간 생과 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배 교도관인 최 주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15년 차 베테랑이었지만 동동 2층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갑시다. 동동
건물로 가는 길. 다른 수용동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시선들이 날카로웠고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마저 위압적이었죠. 저기가 2층입니다. 중범죄자들만 모여 있어요. 살인, 강도, 마약, 전과 10범 이상인 놈들이 대부분이죠. 최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묵직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알 수 없는 긴장감. 신참이 왔다고? 복도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욱이었어요. 45살에 그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고급 양복을 입은 것처럼 당당했죠. 주변에는 서너 명의 수감자들이 둘러서 있었고요. 이재욱 수감자, 복도에서 이동하십시오. 최 주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욱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 소연의 어깨가 살짝 긴장했죠. 어라, 이번엔 아가씨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향수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몇 살이야, 아가씨? 25, 30?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은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무기였으니까요. 말 못하나? 아니면 겁먹었어? 이재욱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동하십시오. 소연의 첫 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이재욱의 얼굴에 스친 당황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죠.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낮음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녀는 칸다하르에서 탈레반 지도자와 대치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었어요. 수감번호 2847번 이재욱. 즉시 이동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던 그 톤이었죠.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8년 동안 이곳에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여자는 더더욱. 아가씨가.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도관입니다. 박소연. 교도관.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재욱은 뭔가를 느꼈어요. 이 여자의 눈빛에서,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재미있네. 그가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앞으로 자주 보겠네, 박소연 교도관. 이재욱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수감자들도 흩어졌어요. 복도에 남은 소연과 최 주임. 괜찮으세요? 최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이재욱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도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고 지난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소연은 관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부대원들과의 사진. 언니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만 가? 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평범한 직장을 구하라던 가족들의 걱정도 생각났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교도소의 불빛들. 저 안에는 이재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 소연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어요. 8년 전 특수부대에 지원할 때의 각오가 되살아났습니다. 악에 맞서 싸우겠다. 그때는 국가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적들이었죠. 방법은 달라졌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동동 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감방 안에서 수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인 눈빛들. 오늘도 오셨네. 이재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운동 시간을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어제와 다른 수감자들이 있었죠. 아가씨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드디어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첫 번째 공격.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이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수감자들도 킥킥거렸죠. 감방 청소 아니면 우리 빨래라도 해줄 거야? 교정과 교화입니다. 소연의 대답에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교화? 날 교화시킨다고? 이재욱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산 게 내 나이보다 많을걸? 그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여기는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내 세상이고.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매일 볼 텐데 잘 지내보자고. 박소연, 교도관. 마지막 호칭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모든 전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첫 대면 이후 일주일, 소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동 2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이재욱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형님, 저 여자 오늘도 왔네요. 감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수였어요. 35살의 그는 폭행치사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죠. 팔뚝에 새겨진 문신만큼이나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재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아침 점검 시간. 소연이 복도를 걸으며 각 감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든 감방에서 쏟아지는 적대적인 눈빛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하이에나 때 같았죠. 교도관님, 오늘은 누구 만나러 그렇게 화장하셨어요? 한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살, 마약 밀매로 15년형. 그는 감방 철창에 디대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방어였으니까요. 무시하시네? 서운한데.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른 감방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작업장 이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복도 한쪽에 서서 감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진태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42살의 그는 성폭행으로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였죠.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살짝 뒤로 밀렸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부적절한 행동 중단하십시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규정대로만 말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부적절하다니. 그냥 실수였는데. 오진태가 희죽거렸어요.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눌렀죠.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이 순찰을 돌 때마다 누군가는 일부러 음식을 흘렸어요.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반찬이 떨어졌죠. 아이고, 실수했네. 이재욱이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치워주면 더 깨끗하잖아. 안 그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소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포로로 잡혔을 때 적들이 그녀를 조롱하던 모습. 하지만 그때 그녀는 참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청소 담당을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오후 운동 시간. 햇빛이 뜨거운 운동장에서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늘진 곳에 서서 감시하고 있었죠. 저기 있네. 우리 예쁜 교도관님이. 정민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뒤로 한도영과 오진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따라왔죠. 그들은 소연을 둘러쌌습니다. 원이 점점 좁아졌어요.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거리? 우린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한도영이 비웃었습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랑 뭐 했길래 이렇게 차가워? 오진태의 말에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무서워서. 정민수가 깔깔 웃었어요. 바로 그때 이재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왕처럼 여유로운 걸음이었죠. 애들아, 너무 그러지 마. 교도관님, 힘드시잖아.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 교도관, 우리가 무서워?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단호한 대답이었죠. 그래? 그럼 됐네. 이재욱이 손짓하자 다른 수감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을 들어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투 상황에서도 떨지 않던 손이 지금은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총알은 피할 수 있었어요. 폭탄은 해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격은 달랐습니다. 매일, 매 시간,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공격이었으니까요. 버텨야 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오늘은 향수 바꾸셨네요. 그 나이에 결혼 안 하셨어요? 남자가 없나? 우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2주차가 되자 소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대단하네. 이재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정민수가 물었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2주 동안 표정 하나 안 변했어. 이재욱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도전 의식이었을까요? 3주차 월요일, 이재욱은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교도소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샤워실 앞 복도. CCTV 사각지대야.
정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형님, 설마 겁만 좀 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재욱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소연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근무 패턴, 이동 경로, 습관까지. 마치 사냥감을 연구하는 포식자처럼. 금요일 야간 근무 때가 적기야.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제일 적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그녀는 꼭 마지막 점검을 하러 그곳을 지나가지. 오진태가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그 도도한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연이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겪었는지. 금요일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동동 2층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그 불길한 정적을 느꼈어요. 전투를 앞둔 전사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뭔가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소연은 일기를 썼어요. 3주가 지났다. 그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사막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이었죠.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 무엇이든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4주차 월요일 오후 3시 운동장에 뜨거운 햇살이 콘크리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늘 아래 서서 수감자들의 운동 시간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감자들의 움직임이 어딘가 계산적이었고 시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죠. 마치 연극 무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8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교도관님. 이재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돌아보니 그는 이미 3미터 거리에 서 있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소연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발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고 무게 중심을 낮췄죠. 남들은 모르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민수가 왼쪽에서, 한도영이 오른쪽에서, 오진태가 뒤에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도 멀찍이 둘러서며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원이 좁혀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8년을 살았어. 이재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죠. 8년이면 긴 시간이야. 이곳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를 다 알 정도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4주 동안 참 잘 버텼어. 인정할게. 이재욱이 손뼉을 쳤어요. 조롱이 섞인 박수였죠. 하지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여기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민수가 킥킥거렸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여자가 뭘 하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의 어깨를 잡으려는 동작이었죠. 시간이 느려졌어요. 0.1초. 소연의 눈이 정민수의 손을 포착했습니다. 0.2초.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0.3초. 정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관절 부위를. 0.4초. 손목을 비틀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이기도 했죠. 0.5초. 악. 정민수의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듯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소연은 정민수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차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다음엔 봐주지 않겠습니다. 정민수가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35살의 거구, 폭행치사로 12년형을 받은 그가 32살의 여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재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8년 동안 이곳을 지배해온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역시 8년차 수감자였습니다. 겉으로 동료를 드러내지 않았죠. 흥미롭네.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태권도, 합기도?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배운 것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죽이기 위한 기술이었죠. 좋아. 인정하지. 이재욱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 넌 여전히 혼자고 우린 여럿이야. 한도영과 오진태가 이재욱 옆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슬금슬금 다가왔죠. 15대 1점.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칸다하르에서 30대 1로 싸운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총이 있었지만 지금은 맨손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소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톤이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수감자들이 망설였습니다. 이재욱을 바라보며 눈치를 봤죠. 들었잖아. 복귀하자고. 이재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었죠. 수감자들이 하나둘씩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소연만 남았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들어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투 본능이 깨어난 것이. 그날 밤
이재욱의 감방. 형님, 그냥 둘 겁니까? 정민수가 부은 손목을 만지며 물었어요. 그래야지. 이재욱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 잠깐만. 이재욱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저 여자 군대 갔다 왔다고 했지.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기술은 일반 군대에서는 안 배워요. 그래. 특수부대다. 이재욱의 눈이 빛났어요.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 사람을 죽여본 자의 눈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인자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그런 눈빛은 특별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 이재욱이 웃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하나? 여기선 총도 없고 동료도 없어. 그가 벽에 걸린 교도소 지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우린 이곳을 너무 잘 알지.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샤워실 앞 복도, CCTV 사각지대. 금요일 야간 근무 때 그녀는 꼭 여기를 지나가. 오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지막 순찰 코스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이재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숫자로 압도한다. 최소 10명은 필요해. 10명이요? 그래. 오늘 봤잖아.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정민수가 손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욱신거렸죠. 한편 소연은 관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을 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으면 그들은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이다.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민수의 손목을 꺾을 때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실전이었던 2013년 여름, 적진에 포위되었을 때의 공포와 긴장감.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때도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금요일까지 4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전사는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교도소장실. 박 교도관, 잠깐 들어오세요. 김영철 소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동동 2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은 침묵했어요. 정민수라는 수감자를 제압했다고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CCTV로 확인했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됩니다. 이재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녀는 그들에게 진 것이니까요. 7월 3일 금요일 밤 10시 47분. 교도소의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야간 근무 중인 교도관은 소연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규칙적이고 침착한 소리였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그녀의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샤워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들려야 할 환풍기 소리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이 숨을 멈춘 것처럼. 기다렸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욱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한도영, 오진태, 그리고 정민수가 나타났죠. 하지만 내 명만이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10명, 아니, 그 이상이었죠. 소연은 순간적으로 거리와 각도를 계산했어요. 뒤로는 막다른 벽, 앞으로는 적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잘 짜인 계획이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이재욱이 웃었습니다. 알고도 왔어? 용감하네. 아니면 멍청한 거겠죠. 한도영이 끼어들었어요. 소연은 천천히 제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 작은 동작에도 수감자들이 긴장했어요. 707 특임대 이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의 말에 다른 수감자들도 킥킥거렸어요.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아니, 얼어붙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눈빛이었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한도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약 밀매로 단련된 그의 주먹이 소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소연에게는 느렸습니다. 너무나 느렸어요. 그녀의 상체가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먹이 코앞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한도영의 팔을 잡았어요. 합기도의 원리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팔을 비틀며 당겼어요. 한도영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무릎이 올라왔죠. 퍽. 한도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컥. 그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어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정민수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달려들고 있었죠. 소연은 쓰러지는 한도영의 몸을 밀어 정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녀가 움직였어요. 크라브마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격투술이었죠. 정민수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습니다. 동시에 다리로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거구의 사내가 무너졌습니다. 컥.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진태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성폭행범답게 비열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소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추며 뒤로 구르듯 빠졌습니다. 오진태가 허공을 잡았죠. 그 순간 소연의 발 뒤꿈치가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어요. 아악! 비명과 함께 오진태가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일어서며 소연은 그의 머리를 잡았어요. 무릎을 올려 얼굴을 가격했죠. 콰직!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초. 단 10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수감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까요. 이제 믿어? 소연이 이재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 덤벼. 그의 고함에 나머지 수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이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어요. 1명, 2명, 3명. 그들이 달려들 때마다 소연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피하고, 치고, 던지고, 꺾고. 8년간 실전에서 갈고 닦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의 주먹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비명이 울렸죠. 다른 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였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죠. 2분 후 복도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피 흘리는 코를 막고 숨을 헐떡이며 소연만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거칠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제복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다친 곳은 없었죠. 이제 내 차례야. 그녀가 이재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욱의 손이 떨렸어요. 45년 인생, 20년 조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명의 여자가 그것도 맨손으로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쓰러뜨리다니.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등 뒤로 손을 가져갔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칫솔이었어요. 아니, 칫솔이었던 것이었죠. 손잡이 끝이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든 급조 흉기였어요. 이걸로 몇 명을 찔렀는지 알아?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소연의 눈이 흉기에 고정됐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8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탈레반 조직원이 숨겨둔 칼로 그녀를 공격했을 때, 그때도 이런 식이었죠. 급조한 무기, 절박한 공격.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재욱이 달려들었습니다. 흉기를 든 손이 그녀의 목을 향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8년간 이곳에서 살아남은 자의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이재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힘줄 부위를.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죠. 팔이 접혔어요.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이 발로 그것을 걷어찼어요. 흉기가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혔죠. 이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소연이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이재욱의 몸이 돌아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팔이 등 뒤로 꺾였어요. 으아악.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나는 블랙호크가 추락했을 때도 칸다하르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들 정도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끝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재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8년간 이곳을 지배했던 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 소연이 팔을 놓아주었어요. 이재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주변의 다른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이 천천히 제복을 정리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단추를 다시 채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차분해졌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수감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설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여전사의 전설이. 다음 날 아침 7시 동동 2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수감자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시선들은 바닥을 향했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거죠. 소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제복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이곳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재욱 수감자. 소연이 그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이재욱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오른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개별
상담실로 오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명령이 아닌 초대였죠. 이재욱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담실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탁자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소연이 먼저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재욱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당신의 교도관입니다. 이재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는 당신이 절 공격했고 전 방어했습니다. 전투였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예요. 그녀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재욱의 기록이었어요. 1975년생, 부산 출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3형제를 키우셨네요. 이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조직에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소연의 말에 이재욱의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과거였으니까요.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이었죠. 결혼도 하셨네요. 2005년에. 이재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지금 15살이네요. 그만하세요. 10년 동안 못 만났죠? 순간 이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살의 거친 남자가 8년간 이곳을 지배했던 그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5살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던 그 눈빛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소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멈출 때까지. 딸에게 편지 써보셨어요? 이재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쓰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뭐라도 좋아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받아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데 써야 합니다. 이재욱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8년 동안 이곳에서 힘을 잘못 썼어요. 약자를 괴롭히고 두려움으로 지배했죠. 소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재욱은 매일 편지를 썼어요. 처음엔 한 줄도 쓰기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갔죠. 수진아, 아빠야. 많이 컸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쓴 첫 편지였어요. 일주일 후 소연이 다시 상담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정민수, 한도영, 오진태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겁니다. 이재욱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정민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한도영은 약물치료, 오진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그들이 들을까요? 당신이 설득하세요. 소연의 말에 이재욱이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예요. 그날 저녁 이재욱은 3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정민수가 물었어요. 아직도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재욱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나도 하고 있어. 상담받고 편지도 쓰고. 한도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난하세요? 형님이 왜? 수진이한테 편지 썼어. 이재욱의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도 밖에 가족이 있잖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도 늙은
어머니가 있었죠. 한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오진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이 생각났어요. 한번 해보자. 이재욱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 보자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이재욱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이재욱이 무너졌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소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재욱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민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마주했어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죠. 한도영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오진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났어요. 동동 2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서로를 배려했고 폭력은 사라졌어요.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직업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전국 모범 수용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믿기 힘든 변화였어요. 2021년 12월 이재욱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소연을 찾아왔어요. 교도관님, 이재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수진 씨와 행복하게 사시고요. 교도관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이재욱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었어요.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이재욱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딸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현재 이재욱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의 간부였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대전교도소 동동 2층. 소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전사로, 때로는 교도관으로. 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교화의 시작이니까요.